안녕하세요. 이타이 권준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부터는요, 제 120회 건축정비설비기술사 문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그 관연도 문제 분석, 경향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좀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부터는요, 각 문제마다 상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또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으며 왜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 영상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 전체적으로는요, 조금 그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피레기의 전격 선정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서지 흡수기, SA에 대한 전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 이 피레기와 관련된 내용은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피레기라는 그 장치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뭐 피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레기라는 것은 이제 전격 전압이라든지, 전격 전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2,900kV에 설치되는 피레기라고 하면 18kV의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고, 5카나 10카의 전격 방전 전류를 가지고 있는 피레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이 피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피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접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락전류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상용주파 이상전압, 그 다음에 과도 이상전압 중에서도 뇌서지, 그 다음에 개폐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답안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잘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지 흡수기라고 해서 SA는 피레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뇌서지는 피레기가 방어를 해주지만 개폐서지는 피레기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폐서지가 뇌서지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그 발생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SA라는 이제 피레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개폐서지를 흡수해서 제거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의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내성 규정 부록에 서지 흡수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피레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피레기 전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발송배정 기술사 해설이라고 해서 이종호 기술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상권은 건축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피레기 전격과 관련된 용어들,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또 이 피레기라는 것이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이론적인 제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절연협조라는 차원에서 피레기를 쓴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하는 기술사분들이 쓴 공저로한 건축정비설비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일부 이제 인용을 해서 답안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피레기하고요, 서지 흡수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때는 이 뇌서지하고 개폐서지에 대한 그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뇌서지는요, 우리가 그 표준파로 사용하는 그 파형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은 파두장에 해당이 되고 뒤에 있는 50은 파미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길이가 한 50 마이크로세크보다 약간 이제 긴 형태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발생이 됐다 없어지는 형태로 해서 표준 파형을 씁니다. 이렇게 표준 파형을 뇌서지를 이런 파형을 쓴다라는 건 그 뇌서지 형태가 이러한 표준 파형과 가까운 형태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폐서지의 표준 파형은요, 이거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파두장은요,
여기 보시면 뇌서지는 1.2지만 250이니까 벌써 한 120배 정도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2,500이니까 한 50배 정도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괴폐서지 같은 경우에는 뇌서지에 비해서 이 발생하는 시간이 한 뭐 50배에서 한 100배 정도 길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격을 흡수해서 제거하는 피레기하고요. 괴폐서지를 흡수해서 제거하는 서지 압소버하고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다루는 파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기능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 파형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괴폐서지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발생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좀 암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뭐 파도 준도라든지 뭐 파도장과 파미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제가 해설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피레기 전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다시 이제 이론적인 강의를 좀 수강하시고, 그 이론적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어디에다 활용하겠다라는, 어디다 써먹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뭐 피레기 전격 전압과 관련된 문제의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 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응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내용들, 그림들, 공식들, 이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혹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방향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점짜리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10점짜리 문제는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10점짜리 문제에 있어서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1교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페이지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 한 페이지 안에 문제 쓰고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뭐 제목하고 문제만 쓰더라도 이게 5-6줄 정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안에 내용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딱 물어본 내용에 대한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 이제 그 물어본 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넣어놨죠. 뭐 이런 것들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레기 전격 전압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피레기 전격 전압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려면 피레기 전격 전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피레기 전격 전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알파, 베타, Vm으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이 Vm이라는 것은 계통의 최고 전압에서, 계통에서 발생되는 최고 전압. 우리가 사용하는 그 표준 전압에는 크게 3-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칭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고 전압, 뭐 그 다음에 뭐 기준 전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또 답안지를 쓰시는데 유리합니다. 뭐 공칭 전압은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성간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성간 전압,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154,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765, 그 다음에 22,900. 어떤 전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공칭 전압이에요. 공칭 전압은 또 성간 전압이다. 상전압과 성간 전압이 있는데 우리가 삼상을 쓰기 때문에 상전압과 성간 전압이 있는데 공칭 전압은 성간 전압이면서 그 선로를 대표하는 전압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전압이라는 것은 계통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표준 전압에서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선로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 전압의 한계치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곱하기 1.1분의 뭐 1.15 혹은 1.2의 값을 취합니다. 뭐 이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별로 상관없어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에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해준 전압의 크기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Vm이라는 것은 최고 전압, 계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전압은 이 공칭 전압을 1.1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 전압은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비일값을 선정할 때,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선정할 때 절연 계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절연 계급을 쓰게 되는데, 이 절연 계급이 기준 전압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154다라고 하면 154의 기준 전압은요, 154kV의 기준 전압은 1.1이 되고요. 얘를 1.1로 나누면 얘가 140호가 됩니다. 140kV가 되는데 이걸 140호라고 하고, 이 140호로 표현한 것을 절연 계급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어떤 스토리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상태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답안지, 문제에 대한 답안지 형태로 세팅이 된 내용도 암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답안지를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외워서 답안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문자들의 나열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답안지를 봤을 때 어설프다는 얘기죠. 채점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VM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는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유. 여유값. 우리가 항상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기의 성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유값을 가지게 됩니다. 한 20% 정도 여유를 두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접지계수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격 전압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파예요, 알파. 왜냐? VM이라는 것은 계통의 그 표준 전압이거든요. 최고 전압도 표준 전압이기 때문에 뭐 154 계통이다, 765 계통이다, 229이다라고 하면 VM 값은 변화되는 값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값이 표준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유는 제가 무조건 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전기 설비에서 여유를 둔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10%들 수도 있고 20%들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는요. 크게 변수가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격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면 알파라는 값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알파라는 게 뭐냐? 접지 계수라는 거거든요. 자, 접지 계수는요. 계통의 접지 형태에 따라서 바뀌는 계수입니다. 제가 그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릴 때 그 접지 계수와 관련된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통의 접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접지가 계통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접지가 있습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 이 계통 접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25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어떻게 할 거냐.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저항 접지, 그 다음에 뭐 소 리액터 접지, 뭐 혹은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비접지 이런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그게 계통 접지,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기기 접지, 이건 뭐냐? 설비의 외함, 예를 들어 유도전동기다. 그럼 유도전동기 금속 케이스를 우리가 접지하죠. 뭐 세탁기다, 뭐 컴퓨터다. 뭐 외함들, 금속재 외함을 접지합니다. 이걸 기기 접지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접지가 각각의 기능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접지는 일단 계통 접지냐 기기 접지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개별 접지냐 그 다음에 공통 접지냐 혹은 통합 접지냐 얘가 먼저 구분이 돼야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접지 계수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선 지락이 발생이 되면요. 그러니까 삼상이 이렇게 있으면, 삼상이 있으면,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삼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계통 접지예요. 자, 여기서 뭐 A상, B상, C상 중에 C상의 지락이 발생이 되면요. A상과 B상은요. 여기와 이 땅과 사이의 이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지전압은 이 땅의 전위가 원래는 0V이기 때문에 대지전압은 상전압의 개념입니다. 자, 이 상전압이 뭐 계통의 이제 22,900이다, 계통의 뭐 이 전압이 뭐 154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이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이 지락이 발생이 되면 사고가 나지 않은 상을 건전상이라고 하거든요. 건전상의 전압은요. 요 지점에서 C상이 여기 지락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지락된 지점의 전압이 0V가 아니라 C상에 가까운 전압으로 올라가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A상, B상, C상이 있는데 이 대지의 중성점의 전압은 0V가 돼야 되는데 C상에 지락이 발생이 되면서 이 중성점의 전압이 C상에 가까운 전압으로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전압은 A상과 B상의 건전상의 대지전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중성점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대지전압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이라고 한다. 자, 접지계수란 분자의 일선 지락 시 사고가 나지 않은 상의 전압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최대 대지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은 건전 상태에서의 선간 전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선간 전압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분모에는요, 이 표준 전압, 공칭 전압의 개념으로 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분모에다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은 상의 전압이 얼만큼 올라가는가, 한 상에 대한 전압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는 기준이 선간 전압이 되는 거고요. 분자에는 기준이 대지 전압이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요 기준값 자체가 루트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접지계수라는 게 이제 이러한 수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접지계수가 필액의 전격 전압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 접지계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일선 지락이 발생됐을 때 얼마만큼 전압이 높이 올라가느냐. 그 전압이 높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 선로의 절연체에 가해지는 이상전압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전압에 견딜 수 있는 절연체의 그 절연 성능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절연협조라고 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이 필액의 전격 전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래서 필액의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접지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접지계수라는 것은 결국은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압이 얼마만큼 상승이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개통 접지가 어떠한 접지를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개통 접지가 변압기 중성점에 여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저항값, 임피던스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 이게 직접 접지가 됩니다. 직접 접지가 되면 이 건전상의 이상전압 상승이 가장 낮은 값이 돼요. 그 다음에 저항을 집어넣게 되면 이 전압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점점 올라가고요. 비접지에 있어서 최대값이 됩니다. 얼마까지? 루트 3배의 전압까지. 선간 전압의 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한 제가 2-3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된 개통접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해서 한 뭐 10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10점짜리 문제 하나를 쓰는데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죠.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풀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접지계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액의 전격 전압이라는 게 필액에는 대단히 단순하지만 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접지계수에서 이 접지계수가 0.8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접지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접지라고 합니다. 유효접지. 이 유효접지 계통이 있고요. 그 개통접지는 유효접지가 있고요. 비유효접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효접지는 당연히 일선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 이상전압이 0.8배 이상이 되는 계통이 비유효접지 계통이고 이상전압이 굉장히 커져요. 자, 이 유효접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x1분의 r0하고 x1분의 x0라는 값이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1분의 x0라는 값은 0에서 3 사이의 값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피던스라는 것이 영상분, 그 다음에 정상분, 그 다음에 역상분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는 R0 플러스 J의 X의 0, 얘는 R1 플러스 J의 X1, 얘는 R2 플러스 J의 X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게 X1이라는 값을 분모에다 기준으로 넣어놨죠. 이렇게 넣어놨고요. 분자에는 지금 R0와 X0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상분 임피던스인데 이 영상분 임피던스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뭐냐면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중성점 접지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가장 많은 값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그 다음에 지락 지점 이 갖고 있는 요 임피던스가 요 영상분 임피던스의 그 주요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변압기의 중성점의 임피던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이라는 건 정상분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변압기의 중성점 임피던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러한 내용은요, 건축전개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송배전공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존우 기술사님께서 쓰신 발송배전 기술사 해설 상권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책에 있는 것만 자꾸 외우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사실 외울 게 별로 없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상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 두세 시간 강의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1이라는 건 변화되는 값이 아닌 정해져 있는 값인데 이 값이 3보다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기준값인데 얘가 3보다 작다라는 것은 x0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1분의 r0가 1보다 작은 값인데 0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자, 이런 값을 가지는데 이게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 r0의 값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r0와 x0가 작다라는 것은 영상분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거고요. 얘가 작다라는 것은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즉 개통 접지 저항값이 작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작아지게 되면요. 유효 접지 조건에서 얘를 만족하게 되면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0.8배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하니까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상 전압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해서 우리가 일선지락전류 구하는 또 일선지락시의 건전상의 전압을 구하는 그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장 계산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필액의 전격 전압을 선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취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세팅된 것만 암기하면 아무 의미 없는 문자들만 그냥 암기하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글에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도 막 외웠는데 그런 것들 어떤 의미를 둬서 제 이름이 권준호입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둬서 어떤 이름을 선정하고 그 이름에 대한 배경, 그래서 저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역, 이, 니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팅된 것만 외우신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문자들만 나열하기 때문에 결국 응용이 안 되는 거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세팅된 답안지만 보시면 안 돼요. 문제 해설 위주의 제가 그런 것들만 보시면 합격에 이르기 힘들다. 이거에 대한 뒤에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봐줘야지만 확실하게 처음부터 기초를 다져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이 필액의 전격 전압을 선정하는 데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뭐 까다롭지는 않은데 이 유효 접지 조건, 예를 들어서 x1분의 r0, 그다음 x1분의 x0라는 값들을요, 대입을 해서 그 이상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이 파라메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y축에 해당이 되는 게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이 얼마만큼 몇 배로 상승되는가라는 첫 번째 파라메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x축에 해당이 되는 x축에는 x1분의 x0에 해당이 되는 이 변수가 이제 x축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메타는 x1분의 r0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면 x1분의 x0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x1분의 r0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전압의 크기가 얼마만큼 상승하는 게 y축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몇 개의 파라메타가 있다고요? 3개의 파라메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전기 인사이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튜브에서 밑에 클릭하시면 여기 링크가 걸려 있어서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료 제가 올려놨거든요. 우리 저하고 이제 같이 이 해설서 작업을 하는 6분의 기술사분이 계십니다.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그 안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분의 x0가 0에서부터 3까지 해당이 되니까 이 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0에서부터 3까지. 자, 그 다음에 x1분의 r0가 1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1과 같은 영역이 현재 요게 3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3번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조건이에요, 요거. 자, 그랬을 때에 이상전압은요. 요렇게 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값이 0.8배 이하로 억제가 되는데 요건 지금 보시면 1보다 큰 값이에요.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상전압 대 상전압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1보다 좀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모가 지금 현재 2a니까 요게 상전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성간전압이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준이 되는 전압이 성간전압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값에서 C상의 상전압을 비교했기 때문에 루트 3배 차이가 나니까 0.8배 이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전압 대 상전압으로 비교하게 되면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1.38배 인근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효접지 계통이라는 것은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압이 38% 이하로 억제되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약간 올라간 30% 정도 올라간 요 직선의 마무리가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X1분의 X0의 값을 3보다 작은 값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X1분의 R0의 값을 1보다 작은 값으로 해주게 되면 일선지락의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1.38배 이하로 억제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 해설하고 있는 거죠? 필액의 전격 전압에 대한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를 선정하느냐? 알파라는 값을 구해가지고 필액의 전격 전압을 선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필액의 전격 전압 선정할 때 VN은 알파의 베타의 VM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필액의 전격 전압인데, 이 필액이 전격 전압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필액의 전격 전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이다. 요 용어를 요 정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속류란 뭐냐면, 이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상용 주파수의 전류, 60Hz의 이 전류를 속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류입니다. 근데 뇌격이나 개폐 서지는 속류가 아니죠. 왜? 네온으로부터 개폐 장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지성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걔는 속류가 아니고요. 이 속류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인데, 필액이가 동작하게 되면, 필액이는 원래 정상 상태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오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측으로 공급이 돼줘야지. 이렇게 되면 일선 지락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뇌격을 딱 맞게 되면 필액이가 동작하면서 뇌격 전류도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만, 개통에서 공급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류도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선 지락이라고 합니다.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결국은 일선 지락 전류에 의해서 개통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상 전압이 없어지면요, 필액이가 빨리 개방이 돼서 빨리 오프가 돼서 이 속류라는 걸 끊어줘야 돼요. 그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을 필액의 전격 전압이라고 한다. 요걸 이제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이 그림에 보시면 필액의 전격 전압의 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발송배정 기술사 해설서 상권 이종훈 기술사님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교재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특히 이 교재에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속성 이상 전압이니 과도 이상 전압이니 MCOV, 그 다음에 TOV에서 여기 TOV, MCOV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책에도 돼 있지만 여기에 기술사 공부하시기에 좋게끔 잘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요 그림을 좀 암기해 두셔서 전격 전압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렇게 지금 그려진 게 요게 이제 갭 레스형입니다. 갭이 없는 거, 산화 아연형 소자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탄화 규소라고 해서 얘는 갭을 쓴 거예요, 갭. 갭 타입이냐, 갭레스 타입이냐, 요거는 이제 한번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필액기에 전격 전압 이하의 전압이 걸렸을 때, 갭 레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 축이 지금 X축이 전류 아닙니까? 전류가 0이에요, 0. 전혀 누설 전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갭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이게 이제 크진 않습니다. 누설 전류예요. 이 약간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갭 타입보다는 갭레스 타입을 쓰는 게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필액이 어떤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전압이라는 것은 필액이는 이제 뇌서지니까 과도 이상 전압이 걸려야 되거든요. 과도 이상 전압이 걸렸을 때, TOV의 어떤 전압이 걸렸을 때 바로 동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대지로 이렇게 방류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상 전압이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산화 아연 소자는 뭐 이러한 형태로 쭉 올라가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갭 타입이 갭레스 타입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갭레스 타입이 갭 타입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피레기 전격 전압을 선정할 때 아까 이제 접지 계수 알파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알파를 고려해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선정이 되면 이 전격 전압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요. 제한 전압. 그다음에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많이 설명드렸는데 피레기의 전격 전압 VN이 결정이 되면요. 이 제한 전압 또는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이 전압의 1.6에서 계략적으로 3.6배 정도의 결정이 된다라고 이론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제한 전압이란 선로의 내격을 맞았을 때 이러한 충격파가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쫙 들어오는데 피레기를 설치하게 되면 충격파가 이 정도 피크 값으로 올라가기 전에 피레기가 먼저 방전하면서 전압이 여기서 꺾인단 말이에요. 꺾여서 이렇게 떨어져요. 요게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런 값을 유지하는 거, 요게 제한 전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갭 타입의 형태는 이렇고요. 갭레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얘가 쭉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는 이 갭 타입보다는 갭레스 타입이 충격파가 상승하는 값이 적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전압이 어떤 장비에 가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격을 딱 맞아가지고 이상 전압이 쭉 진행을 해옵니다. 자, 이 전압이 딱 걸리게 되면 피레기가 동작하면서 여기서 방전이 이렇게 되면서요. 이 전압이 깎여져 나가면서 이 크기가 이러한 형태로 낮은 형태, 전압이 낮아진 형태로 변압기를 딱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피레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변압기는요. 이만큼의 크기에 걸릴 수 있는 절연 성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피레기를 설치하면서 이 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변압기의 절연 성능은 요 값을 견딜 수 있는 절연 성능을 가져야 되니까 요 제한된, 억제된 요 전압보다 약간 높은 전압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의 이 절연 성능은요. 제한 전압의 1.2배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값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레벨을 결정하는 거죠. 이 절연체는요. 이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즉 높은 전압에 견디게 할수록 절연 비용이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애자를 1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더 높은 전압이 걸리면 15개, 20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의 어떤 그런 그 절연체의 두께를 뭐 1mm를 해야 되는데 더 높은 전압이 가해지면 2mm, 3mm로 두꺼워지는 거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즉 이 제한 전압을 낮춰주게 되면요. 절연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제한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제한 전압이라는 게 피레기 전격 전압의 1.6에서 3.6배 정도의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얘를 낮추게 되면 얘를 0.8배, 0.7배를 낮추게 되면 제한 전압도 낮아지는 거죠. 이 제한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이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비일값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절연 협조라는 거예요. 절연 협조란 이상 전압, 보호 레벨, 기기의 절연 강도, 이 3인자, 이를 3인자라고 합니다. 이 3인자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자, 이 보호 레벨은 제한 전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기의 절연 강도는 비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 전압은 뇌서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할을 잘 해주기 위해서 피레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적정하게 선정해 줌으로써 보호 레벨을 낮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기의 절연 강도를 낮춰줌으로써 절연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계통의 절연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피레기 전격 전압 선정 시 고려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준호 기술사님께서 쓰신 발성배정 기술사 상권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아마 이 교재는 기술사님께서 전기 박사라든지 아니면 그 보성기술단 거기 보시면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끔 해놨을 겁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그 필액이 전격 전압과 관련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제한 전압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 필액기에 방전 전류가 흐를 때 필액이 단자 전압의 파고치 거기에 남게 되는 전압이고 이 전압이 그대로 변압기에 가해진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 제한 전압 이상 견딜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한 전압에다가 이 제한 전압이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 레벨의 개념이거든요. 보호 레벨의 개념인데 이거에 한 20% 정도 여유를 둬서 빌값을 선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 공식은 굉장히 까다로운 공식이에요.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공식 유도 과정도 이종호 기술사님께서 쓰신 그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 굳이 이걸 외우신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답안지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한 전압을 필액기에서 어떤 값 이하로 억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절연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합리적으로 개통이 안정적이면서도 절연 비용이 최소화가 되게끔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피보호기기의 빌값, 피보호기기란 뭐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동기가 될 수도 있고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CT가 될 수도 있고 PT가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절연 성능,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빌값은요. 제한 전압에다가 필액이 접지 저항 전압 강화. 그러니까 필액을 통해서 전류가 이제 방전이 되는데 필액의 접지 저항이 높으면 이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서 다시 또 전압 상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한 전압에다가 필액이 접지 저항 전압 강화에다가 여유분 몇 프로? 20%를 둔 것만큼의 전압에 견딜 수 있게끔 빌값을 선정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절연 협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필액의 전격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10점짜리 문제에서는 한 문제에 한 10분 정도 이내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요.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한 페이지로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요, 25점짜리 문제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분량이 나옵니다. 25점짜리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격에 대한 부분인데 서지 흡수기, SA에 대한 전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칭전압 3.3, 6.6, 22,9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사용하는 전격 전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공칭 방전 전류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지 압소버를 흡수해야 되는 어떤 장비들이 정해져 있어요. 건식 설비들. 뭐 이 부분은 내성 규정 부록에 나와 있고 또 다른 뭐 어떤 그런 이론서들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액의 전격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드렸는데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브노트화 된 거를 암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 또 그 다음에 기술사 해설서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도 있고요. 또 우리 이타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맞춰 세팅된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만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이론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문제만 세팅해서 외우게 되면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분량을 자꾸 늘린단 말이에요. 그럼 200개, 300개, 400개, 어떤 분 1000개까지 외우는 걸 봤는데 그래서 합격이 되느냐? 안 됩니다. 막 10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신 다음에 문제 해설서 쭉 보신 다음에 여기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 이 내용은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내용. 그러면 그 모르는 내용을 이제 기본이 되는 책을 다시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건축전기하고요. 발성배정 기술사는 아주 비슷한 분야인데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그 방법들을 한 번에는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제가 문제 해설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